그날 저는 내 직업을 걸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심하러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 이름은 에바 르클레르. 프랑스 내무부 위기관리국 위기분석 총괄관으로 지난 18년 동안 전 세계의 재난, 시나리오와 사회적 붕괴 모델을 수집하고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유럽연합 내에서 현장형 위기 대응 전략의 대표적 전문가로 불렸고 수많은 국제 심포지엄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며 우리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여름 제 모든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해 7월 파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8도를 넘는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며 도시 인프라는 마비됐고 남부 지역에선 산불이 재차 발생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어요. 프랑스에선 이런 시스템을 재난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 과잉이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 과잉이 곧 생명이었어요. 프랑스를 떠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제 머릿속엔 혼란이 가득 찼습니다. 서울 도심행 정류장마다 설치된 AI 기반 공기질 감시 센서, 지하철역 열차 도착 예측 안내, 무더위 쉼터 위치 안내 키오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시민 스스로 위기 대응에 참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를 명백한 보여주기식 장치라고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첫 일정이 시작된 서울시 스마트 위기 대응본부 팀장 한지후 씨를 만나고 나서 저의 단정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서류 한 장 없이 스마트폰 앱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에바 씨, 여긴 시민 한 사람의 반응 속도까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폭염 알림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 추이죠. 몇 초 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동 안내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엔 이런 정밀함이 없었다라고.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시뮬레이션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설동역에서 여름 장마철을 가정한 대규모 지하철 역사 지진 폭우 혼합 상황 대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방송이 울리자 몇 초 만에 역사는 그 자체가 거대한 무질서처럼 보였지만 시민들은 놀랍도록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시작했어요. 비상계단으로 착착 움직이는 사람들,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지휘하는 한지후와 그의 팀. 그중 압권은 승객어님, 노약자는 선두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뒤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라는 AI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이게 훈련이란 건지 실제 상황이란 건지 저도 헷갈릴 정도였죠. 두 번째 충격은 부산 해양방어체계 시연이었습니다. 부산항 인근 해안에선 미군 없이도 완비된 자체 해안감시 레이더, 무인 순찰 드론, 해양 예보 센서가 통합된 플랫폼이 가동되고 있었고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된 해상 대피작전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위기관리관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해안선만 봐도 백업 시스템 몇 세대를 예비군처럼 준비했죠. 여기는 단일 플랫폼이지만 민간 군 공공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하며 협업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프랑스군 체계와 비교해보면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프랑스군은 합동훈련 때도 민간과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머리에 꽂혔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DMZ 인근 AI 정찰 시스템 투어였습니다. 위장된 이동 차량 안에서 실시간 드론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AI 알고리즘이 잠재적 위험 요인을 분류하고 연계된 민간 지역 네트워크와 군 시스템이 빠르게 상황을 조율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기술을 넘어 문화가 된 곳이었어요. 계속되는 일정 내내 저는 제게 주어진 보고서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식이다라는 단락을 제거하고 문화적으로 통제 사회 같다. 시민 자발성이 부족하다는 멘트를 빼고
오히려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문화적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식으로 문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도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묵고 있던 호텔 라운지에서 한지후 팀장과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시스템은 데이터 정확성에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여긴 데이터를 넘어 시민 참여 속도를 측정하고 있네요.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시스템은 판단 근거, 문화는 실행 근거입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루도비크에게 말했죠. 이 보고서는 내가 원하던 대로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상정했던 프랑스 우위는 이제 글쎄.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본국의 입장일 텐데요. 그 말은 제 내면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야 했지만 제 안에는 이미 의심이 싹 텄습니다. 과연 프랑스 중심의 위기 대응이 최고인가? 이 나라는 정말 우리보다 무언가 더 나은가? 시스템이 곧 생명이라면 우리는 확실히 뒤처지고 있는가? 이 훈련과 시연, 체험 일정은 제가 한국에서 체감한 첫 번째 편견의 붕괴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상식을 파괴했고 제 오만함을 흔들었죠. 이민자 거주구역에선 전력과 식수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났고 SNS에는 프랑스가 끝났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상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다른 국가의 모델을 수입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 반도 국가가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을 갖췄다고. 거긴 그냥 기술 의존도가 높은 사회 아닙니까? 실제 대응력은 의문이죠. 일본이나 미국을 봐야지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러나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폭염, 재난 대응 훈련, 대피 시뮬레이션.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유럽 평균보다 최소 2.5배 이상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에게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명목은 위기 대응 시스템 조사 및 국제 협력 방안 마련. 하지만 정작 내부 문건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 모델의 실제 한계점을 분석하고 프랑스식 대응 전략의 우수성을 입증할 것. 이건 조사가 아니라 논파 임무였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식이다. 문화적으로 강압적이다. 실제로는 자유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진짜 임무였죠. 솔직히 당시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도했어요. 나는 유럽을 지키는 엘리트고 한국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라고 믿었거든요. 수십 년간 이어진 유럽 중심적 사고방식, 그리고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프랑스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 그것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한 사람의 조력자만 데리고 출국했습니다. 기술 통역 겸 기록 담당으로 지정된 외교부 파견 직원 루도비크였죠. 그 외엔 철저히 단독 임무였습니다. 외교 협의도 아니고 공식 협정도 아닌 정치적 의도 하에 구성된 파견 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7월 22일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KE902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문서들을 정리하며 시나리오를 짰죠. 어떤 질문을 던질지, 어떤 시스템을 비판할 수 있을지, 심지어 미리 질문에 대한 반박문도 작성해놨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모든 계산은 무너졌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마주한 건 지진 대피 안내문과 위기 대응 앱 QR코드였어요. 표지판은 다국어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시간 기후 알림이 디지털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엔 노약자 전용 보행로가 따로 설치돼 있었고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문구가 깔끔하게 안내되어 있었죠.
제 머릿속엔 이건 단지 공항이니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건 더 놀라운 장면들이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내부 방송에서 현재 폭염 대응 3단계 발령 중입니다. 외출 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기저질환자는 근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 주세요. 라는 자동 음성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 안에 함께 타고 있던 시민들 그 누구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름 더위에 땀이 흘러도 노약자를 먼저 태우고 탑승 순서를 지키고 말없이 모두가 시스템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보고는 그 첫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도 증명하려 했던 한국 시스템의 진실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 오해조차도 제가 만든 프랑스식 프레임이더군요. 서울에서의 일정이 어느덧 5일차에 접어들던 날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형식적 감탄에 그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저의 감정은 불안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하고 있는 이 한국 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생존의 철학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서울 북부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 사회 기반 재난 전환 훈련을 참관하러 이동했어요. 여긴 기존 대도시 인프라와는 다르게 노령 인구가 많고 경사지대가 많은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훈련의 주체는 시청도, 군도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회와 청년 예비군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 노인 클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가온이라는 이름의 21세 대학생 청년을 만났습니다. 훈련 중 제가 대피 루트를 착각하고 인근 골목으로 잘못 들어갔을 때 그는 헬멧도 없이 제게 뛰어와 말했어요. 이쪽은 고립 구간이에요. 저 따라오세요. 숨을 몰아쉬며 벗어난 뒤 저는 조용히 물었죠. 당신은 공무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참여합니까? 그는 대답했어요. 우린 여기가 전쟁터라서요. 평화가 지속된 게 이상한 거죠. 프랑스에선 위기 때 정부가 알아서 한다고 믿는다면서요. 여긴 국민이 남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위기에서 국민이 남는다는 개념은 솔직히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말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지우 팀장, 부산해양 대응자, DMZ 관계자, 그리고 이 21세 청년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위기를 훈련으로 이기지 않고 태도로 이긴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날 한지우 팀장이 저를 전통시장 골목에 있는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엔 위기 대응의 문화가 배어 있어요. 같이 보시죠. 라는 말을 하며 저를 이끌었고 저는 호기심 반, 피로 반으로 따라갔죠. 작은 식당, 플라스틱 의자, 탁자 위엔 12가지 반찬이 순식간에 깔렸습니다.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하고 친절한 서비스였어요. 한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시스템도 없고 AI도 없지만 사람들이 위기 없이 사는 법을 압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던 순간 갑자기 제 입에서 어금니 보철물이 떨어졌습니다. 전날 호텔에서 과일을 씹다 약간 불편하긴 했는데 단단한 전으로 인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당황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내려놨죠. 그 순간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오며 왜 입맛 없어요? 어디 불편해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상황 설명을 하려 했지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지우가 통역을 해주며 제 상태를 파악하고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뒤 저는 인근 치과로 끌려가다시피 이송됐고 예약도 없이 증상 설명도 거의 없이 단 20분 만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 안의 의심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보여주기식 아니야?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이런 대우를 받을까? 그리고 솔직히 순간적으로 불쾌했어요. 나는 조사를 하러 온 전문가인데 왜 환대로 덮으려 하지? 정확한 시스템만 보게 해줘야지 감성적으로 흐르는 건 싫었어요. 그런데 치과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한지후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치과요. 제가 평소에도 다니는 동네 치과예요. 저도 며칠 전 사랑니 뽑았거든요. 예약 없이 갔는데 30분 만에 끝났어요. 여긴요, 시스템이 있어서 외국인을 특별히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구든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보았던 친절, 민첩함, 효율성은 누군가를 위한 특별 서비스가 아니라 그들의 기본값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말하는 위기 대응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개념이고 여긴 시민 일상 속에 내재된 대응 문화의 국가였던 거죠. 그 순간 제 보고서 초안의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식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율성 없는 문화가 효율을 착각하게 만든다. 그 문장은 이제 제 손으로 지워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안에 두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프랑스 엘리트로서 지켜야 할 논리와 체제, 다른 하나는 제 양심과 실체를 본 눈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서울을 마지막으로 떠난 후 저는 몇 주간 스스로를 깊은 회의에 빠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서 초안을 다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프랑스 내무부는 보고서 마감일 전 마지막 검토본을 요청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한국 사례의 과장 가능성을 명확히 포함하라. 민주주의적 기준에서 일부 요소들을 삽입 형식으로 반박하라. 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 보고서는 곧 국가기관의 전략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그것이 곧 프랑스의 공식 발표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한지우 팀장, 최가온 청년, 서재윤 박사,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까지 그들이 보여준 것은 체제의 포장이 아닌 문화의 본질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다시 들여다보며 저는 문장을 한 줄 한 줄 지웠습니다. 한국은 기술 과잉에 의존한다. 자발성 없는 시스템이다. 유럽 모델과는 인권 기준이 다르다. 라고 쓴 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음과 같은 세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과 시스템을 잘 갖춘 고도로 조직된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또 이어서 썼죠. 프랑스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듯 보이는 자동화 시스템은 외려 최소한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문화입니다. 무더위 쉼터 안내, 대피 안내 방송, 온정과 질서의 공존이 모든 것이 시민이 운영 체계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보고서 완성 전날 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 놓인 한국 전통주 한 병을 바라보며 며칠간 머릿속에 맴돌았던 대화들을 되새겼습니다. 우린 위기 때 국민이 남는다. 최가온의 말. 당신이 싸우는 건 한국이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유럽 중심주의다. 서재윤 박사의 말.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 동일하게 대우받는다. 한지후의 말.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프랑스 엘리트의 정체성은 반대로 제 보고서가 왜곡될 게 두려웠고 제 직업적 명예가 아닌 제 양심이 더 가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내무부 중앙청사 11층 회의실 앞문을 두드렸습니다. 공간은 이미 답답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회의실 안에는 여러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장피에르 베르텐 국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지만 담담히 보고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저는 이번 조사 임무를 통해 프랑스 중심의 위기 대응 모델이 가진 한계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위기의 본질을 사람과 문화의 연대로 치환한 거의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물론 한국의 시스템에도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점보다 그들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식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스템 그 자체가 유럽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본질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보고서가 끝나기 무섭게 장피에르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에바, 내 보고서는 매우 도전적이구나. 그는 진짜 불만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공식적으로 보고서는 유럽연합위기대응본부의 비공개 검토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며칠 후 외교 소식통을 통해 조용히 흘러나온 보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K모델 유럽위기대응 전략 프레임워크의 도입 검토 중. 어쩌면 제 경력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일시적으로 중요한 보고서 작성에서 제외됐고 잠시 좌천성 인사를 받을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여러 유럽 국가의 위기 대응 워킹그룹에 초청되었고 학술 세미나와 전문가 포럼에서 코리안 모델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제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대국 중심의 세계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마주한 한국은 작고 평범한 듯 보였지만 위기 앞에서 누구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보고 사례가 아닌 새로운 위기 대응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넘어선 문화였고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과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 정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